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이태규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 안철수 대표님 1단계 단일화 통과하시고 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처럼 이렇게 과열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의원님도 이제 당의 중역이시기 때문에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여러 번의 선거에서 야권이 현재 민주당에 계속해서 이제 연패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이 큰 선거에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을 안철수 대표가 한번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적인 선거 결과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야권이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의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좀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전체적인 야권 지지층들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아무래도 이것이 이번 보궐선거가 이제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야권 입장에서는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지만이 이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의식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인들은 물론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이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좀 개인적으로 제가 야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무능과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정권이 계속해서 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제 사명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번 선거 또 이번 단일화 과정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내고 본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꺾음으로 해서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폭주, 독선, 무능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저지하고 정권 교체의 어떤 교두보를 놓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바쁩니다. 요즘.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선거 때 안철수 대표님을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네. 이번처럼 여러 다양한 곳에서 스스로 오셔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도와주겠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번 그 서울시장 보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열망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안 대표님의 그 인기가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요즘에 지금 여야에 대한 민심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생각에. 저는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이제 이 정권한테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 그리고 지난 9년, 10년 동안의 박원순 시정을 결산해 보면서 서울시가 얼마나 퇴보해 왔는가 이런 부분을 따지면 지난 9년 동안에 이것은 단순히 박원순 전임 시장의 어떤 그 권력형 그 성범죄 또 무능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성격도 이번 보궐선거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중적으로 어떤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야권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연초에는 일관되게 정권 심판론이 국정 안정론에 비해서 10% 이상 높았습니다. 네네. 높았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거의 접점으로 와서 호각지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그 현재 여권 지지하시는 분들이 결집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쨌든 빚내 가지고 또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거 막 뿌려대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야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 탓하기 이전에 야당이 먼저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무능과 독주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어느 정도 지지해 주겠다고는 이 국민의 마음속에는 네. 야당이 대한 세력으로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야당이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바꿔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화 과정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방식을 통해서 아름답게 끝내야 국민들께서 야당이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는구나. 이번에 한번 밀어주자.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여당 심판론도 있겠지만 야당 심판론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오히려 또 이제 여당 심판론이 더 강하다는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여당 심판론이 강하지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야권에 대한 기대를 그런 국민의 기대에 대해서 야권이 부응하지 못했을 때 이 여당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야당이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는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왜 꼭 안 후보님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안철수 대표하고 뭐 인연을 맺은 지가 한 9년 정도 이렇게 돼 9년이나 가는데요. 되셨어요. 네, 그 2012년도에 이제 처음 네. 대선에 나왔을 적에 인연이 돼서 이제 뵀는데 뭐 그냥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분은 아니에요. 아우, 매력적이요. 예, 왜냐하면 조금 드라이하신 분이에요. 이제 본인이 이제 엔지니어고 의사 출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정다감하다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지만 제가 할 때는 거짓말 안 하고 아, 굉장히 성실하고 진솔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 뭐 토론에 있어서도 사실 이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이게 뭐가 찔리는 게 있어도 이렇게 다 가리고 하고 그러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런 거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몰라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너무 저렇게 착하고 순해서 정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오히려 순수해서 마이너스. 예,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서 그걸 고쳐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삼김 이후에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예가 안철수 대표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득권 정당, 기성 정당 체제에 도전해서 10년 동안 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놀라운 성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보통 강단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고 네네. 또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야당한테 활력을 확 불어 넣어준 게 안철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인 역량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민들께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 시대 또 민주화 시대 이걸 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서도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과 문명의 어떤 대전환 흐름에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저는 정치인 중에서는 월등하게 비교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조금 평가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을 중도 실용정당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영이나 이념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거기에 갇히지 말고 정말 과학적인 어떤 그 인식과 접근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새로운 부분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사실 굉장히 외롭죠. 이것이 양 진영에 갇혀가지고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꾸준하게 가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대표님은 기득권으로부터 생명력이 강하신 분이고 또 이제 시대 흐름에 최적화된 정치인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내일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과 아름다운 단일화가 가능한지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또 특히 그 안철수 후보께서 그 페이스북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을 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내야 한다. 그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셨거든요. 그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제 봤을 적에 지금 여권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단일화가 안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깨지길 바라죠. 예, 깨지길 바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권이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술수나 이런 데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짜 뉴스나 이런 걸 퍼뜨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이것이 같은 야권에서 같은 야권 구성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잖아요. 치열하다 보면 이제 제살 깎아 먹는지도 모르고 이제 네거티브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시민들한테 피로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해야 되겠다 서로 다. 그것이 단순히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박수 받을 수 있는 단일화 과정, 이것은 사실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일화를 신중하고 서로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걸 잘 풀어나가자. 이런 말씀,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호 2번 논란 전쟁이 시작됐어요. 기호 2번이냐 4번이냐 참 말이 많은데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또 이제 기호 2번으로 나와야 선거운동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딱 하셨는데 기호 2번, 국민의당으로서 생각으로서는 기호 2번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요? 우리가 단일화를 했을 적에는 일려 다야 구도로 가면 여권 후보하고 싸워서 네. 필패, 지금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야권이 그쵸. 분열되면. 그래서 힘을 합쳐서 단일 통합 후보를 만들어서 그 후보를 내세워서 이기자고 지금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후보가 지금 2번인 안철수, 2번인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될지 4번을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선출된 후보의 입장에서 그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단일화 취지와 정신에 맞습니다. 근데 선출된 후보를 가지고 이제 2번으로 들어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정치 상례에 안 맞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그다음에 지금 여론 지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통계표를 잘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힘만 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중도 실용이나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은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 4번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잘 합칠 수 있는 방법, 양쪽의 지지층을 온전하게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런 후보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금태섭 후보가 처음에 안철수 대표하고 제3지의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네. 저희 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당이지만 무소속 후보에 비하면 굉장히 큰 집단입니다. 우리가 금태섭 후보한테 단일화 경선을 해줄 테니까 우리 당에 들어와라. 아니면 되면 4번 달고 나가달라. 이런 요청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속에서 양쪽의 모두의 어떤 시너지 효과,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금 국민의힘에서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4번 후보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다수의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2번이 중요하다, 4번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만약에 근데도 그 기호 2번으로 안 나오게 되면 안 한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거는 우리가 단일 후보를 냈을 적에는 그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부분. 지금 금태섭 후보도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단일화를 할 적에는 단일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과거 2011년도에 박원순 씨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지금 여권 후보인 박영선 후보가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아줬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가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2번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은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 이전에 단일 후보를 돕는 것은 네. 정치적 기본 도의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을 어쨌든 제1야당 후보로를 좀 꼭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바람 이런 거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든 4번이든 서울 시민들의 판단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누가 단일 후보냐가 더 중요하고 2번을 달았던 4번을 달았던 단일 후보라는 거를 서울 시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정의당이 이제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단일 후보가 되면 무조건 두 번째입니다. 저기 투표 용지에서는 1번 민주당이고 2번이 되면 2번 두 번째 하고 4번이 돼도 두 번째 칸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께서 여기에서 혼란을 느끼거나 이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2번이 됐든 4번이 됐든 두 번째 칸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선출된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단일화의 정신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단일화 협상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또 모두의 국민적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방안을 얘기했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안 후보 측이 이제 안 후보 측을 고려해서 거부했다고 그러던데, 근데 여론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것인지 경선률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좀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여론조사 시기 방식 등 뭐 그런 거 어떻게 저희가 진행될지. 이제 아직 네. 이제 국민의힘하고 실무 협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그건 안 된다고 정리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 언택트 상황인데 그쵸. 거기서 무슨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소리고요. 예, 정신 나간 소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단일화는 빨리 조속하게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를 빨리 정하고 그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그동안 그 단일화의 과정에 참여했던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이 같이 연대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뭐 그 후보들끼리도 좋은 정책도 한번 다 내놓고 한번 정책 연합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고 또 시민들께 같이 인사도 좀 드리러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정말 그 야권의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범야권의 지지층들을 하나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아주 뭐 후보 등록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시민들이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거는 제가 볼 땐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안철수 대표, 금태섭 후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쟁력 조사를 해가지고 후보를 뽑았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거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던 다른 방법을 누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단일화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는 거겠습니까?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저희가 검증하고 거기서 그 후보를 뽑는 방법은 경쟁력을 조사하는 거죠. 누가 박영선 후보와 비교해서 이길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단일화 과정이거든요. 네네. 적합도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적합도는 자기 당의 내부적으로 경선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뽑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야권 전체를 하나로 합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합의하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야권 후보로서 기본적인 적합도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적합도를 갖고 있는 후보한테 무슨 적합도를 또 물어봅니까? 기본적으로 적합도를 갖춘 후보 중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거 그것이 단일화의 목적이고 정신에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혹시 뭐 시기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늦추자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하죠. 촉박하고 그래서 후보 간에 뭐 토론도 좀 해봐야 돼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또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이제 그 안심번호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네. 그거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 촉박하다. 그리고 후보 등록 전에 후보를 선출해서 그 단일 후보가 가서 등록을 했을 적에 야권 지지층이 우리 야권의 통합 후보는 이 사람이구나. 그걸 빨리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인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유 있게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단합을 과시하고 또 정책연합 할 게 있으면 정책연합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제시하는 거 이게 지금 야권으로서 주어진 과제고 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유 있게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근데 거죠. 아직까지 실무 협상이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였던 그렇기 거죠?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상식과 원칙을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일단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를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 TV 토론하는 방식, 또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은 다 양쪽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합의를 본 겁니다. 이것이 뭐 후보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선례가 있으면 그냥 그 선례대로 가면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큰 마찰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여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권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민주당 단일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그 야권 단일 후보의 가장 막강한 라이벌이 이제 박영선 후보와의 구도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지금 가상 대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게 나오고 사실 저쪽에 오세훈 전 시장님이나 나경원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잖아요, 단일 후보를. 그러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과정에 후보를 뽑는 과정과 방식이 경쟁력을 측정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 우위에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방법은 그겁니다. 이것은 안철수 대표를 위한 그 어떤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또 그냥 상식에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국회의원 생활을 많이 하셨고 또 이 정권 들어서 장관도 지냈습니다. 예, 나름대로 제가 볼 때 또 브라이트한 양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과 경륜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은 현재 여권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이나 성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거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이 박원순 전임 시장의 어떤 그 범죄 이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도 이야기한 걸 못 봤습니다. 예? 원래 후보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죄를 저지르려고 그래서 당원까지 다 뜯어고쳐가지고 후보를 냈는데 그다음 그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떨어졌지만 어떤 분은 또 박원순 시장이 자기 롤모델이라고 하면 그럼 범죄를 부추기겠다는 겁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과 독선, 독주 또 그 민주당 출신의 전임 시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굉장히 따지고 물을 일이 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따지고 짚고 넘어감으로써 국민들께 서울 시민들께 이번 선거가 서울시의 새로운 서울시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한 축이고 또 현재 문재인 정권과 전임 시장의 그 적과를 심판하는 선거도 한 축이다. 그래서 두 개의 축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좀 시민들한테 말씀드려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에게 따지고 묻고 넘어갈 일이 있는 것이고 또 대안은 빠른 야권 단일화가 오직 대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게 왜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두 전 시장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갖고 한 분은 또 불행한 선택을 하셨고 한 분은 이제 스스로 사퇴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민들께서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가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800억이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제가 할 때는 정치가 올바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내 편 나는 민주당 지지하고 나는 야권 지지는 이거 이전에 도대체 한국 정치가 이런 수준으로 가도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진영이나 정파를 넘어서 한번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로 심판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그런 부패한 부분을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심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그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든 또 다른 분이 단일 후보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잊혀졌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그 시민들도 이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럼 혹시 이번 이제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선 결과로 정계 개편 등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는데 저는 야권이 모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밥하려고 이제 쌀 얹힌 정도인데 지금 뭐 숭늉 맛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 단일화 과정이 지금 야권이 하나로 지금 합쳐지는 저는 이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단일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네. 또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도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서울시 연립시정, 연립정부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연립시정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야권의 단합된 모습 또 야권이 거기서 어떤 역량들을 보여주고 그러므로도 저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다면 이제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그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겠다는 그런 약속의 한 첫걸음을 이제 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합당이든 통합이든 야권의 재편이든 간에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그런 광범위하고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다. 예, 그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것이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이합 집산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관심 갖고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는 그러한 정계 개편, 그런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는 것.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혁신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혁신 플랫폼에 가장 근접한 야권의 연대와 협력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또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는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보궐선거 이후로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을 네, 네, 지적을 해주셨고요. 뭐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투표에 임해야 되는지 뭐 시민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시민들께서 현명하시니까 예, 저는 뭐 잘 평가하고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도 짚어보고 또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 과거를 직시한 그 바탕 위에서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가 왜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심판 없이 미래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든 부산시장 보궐선거든 다 전임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냥 잘했느냐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이 정권한테 계속해서 중앙정부든 그렇던 서울이나 부산의 지방정부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 여기에 대한 그 시정을 계속해서 맡겨도 좋은 거냐. 여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지금 필요하다. 저는 이거를 이제 시민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 전제 하에서 서울시의 새로운 이 비전, 서울시가 지금 뭐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네. 또 부동산 정책이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코로나19의 방역 감염 대책 관리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누가 최고로 잘 관리할 거냐, 이거를 야권의 후보가 잘할 거냐, 여당의 후보가 잘할 거냐 이런 이제 판단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권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비교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정치 현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의원님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특별법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께 양심 있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매표공항이다, 선거공항이다 말도 많았거든요. 가덕 신공항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다. 이거가 제가 일단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부산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 걸 바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 전략에서 이거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고 해야 저는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정의당이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매표공항 맞습니다.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 열세를 그렇게 막 갖다 퍼부어도 되는 거냐? 그러면 이거 나머지 나중에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이 사람 그냥 잠깐 표 그냥 먹고 튀면 되는 이게 먹튀 정권인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떠넘겨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지금 그 TK하고 PK가 또 가르지 않습니까? TK 분들은 여기 또 반대하는 부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보궐선거에서는 부산 시민의 표를 얻는 거고 대선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해서
그 영남을 가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국민 분열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 그런 의도를 떠나서 이 법안을 심사했을 적에 여당 의원도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 그리고 또 친여 의원께서도 이렇게 기막힌 법안은 처음 본다. 이거 주무부처는 국토부도 반대했습니다. 기재부도 반대했습니다. 법무부도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을 그냥 두드려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다 제가 거기서 또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이게 지금 세계 10위나 12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의 정치 수준인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치를 계속해서 방치하면 정말 대한민국 저는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정치가 이렇게 엉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올곧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걸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께서도 가덕도는 가덕도를 받으시고 이런 짓을 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도 부산 이제 시민들도 보니까 가덕 신공항 환영은 하지만 절반 이상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절차 지켜야지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법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든 거, 그걸 또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거, 이거는 대한민국의 나쁜 정치 아주 전형이다. 나쁜 선례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 총장님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 그런 입장을 내보였는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의 그런 발언을 지지하고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누가 봐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자신들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도 6대 범죄만 수사해서 수사 범위를 확 줄여놨죠. 1차 수사권을 종결시켜 경찰한테 줘가지고 검찰의 힘을 완전히 현저하게 약화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서울중앙지검장이든 어딘 중요한 남부지검장이든 자기들 사람으로 갖다 채웠지만 그래도 거기에 기계 있는 검사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비리를 보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두려우니까 그거조차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정말 이게 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 아무리 180석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또 국민들께서 의회 총선이나 이런 데서 다시 국회를 재구성해 주면 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권위주의나 독재국가가 아닌 다음에 이런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만들었죠. 국가수사본부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무슨 수사 사정기관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예? 아니 제가 할 때는 대한민국은 범죄 국가입니까? 네. 예,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 택시 기사 폭행했을 때 경찰이 덮어버렸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럼 자기들 범죄 다 덮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검찰 개혁을 왜 이야기했습니까?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에 아부하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에는 눈을 감고 또 야당을 타켓해서 수사하고 공작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그대로 하니까 지금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가지고 완전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계속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들 그러니까 이 모든 수사기관이 이게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 되는데 권력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다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또 이제 주변에서 이 문 대통령 관련해서 레임덕이다. 이제 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도 생각하시기에 레임덕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레임덕 그러면 대통령의 영이 소위 그냥 말빨이 안 설 때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여당이 말을 잘 안 들어.
네. 장관들도 잘 말을 안 들어. 이러면 이제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지금 대통령하고 하는 행태, 네. 그게 민심과 동떨어지는 행보를 하면서 자신의 퇴임을 지금 걱정하기 위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를 못하도록. 그럼 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퇴임 이후를. 그래서 퇴임 후에 안전판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 자체가 스스로 지금 레임덕을 자초하고 나 지금 레임덕 상태에 있어. 이걸 저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하면 이런 짓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180석 가지고 작년에 공수처법 개혁했죠. 또 검찰 무력화시켰죠. 지금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겠다고 하죠. 이건 뭐냐면 나중에 자기한테 자기의 비리나 자기 권력에 관련된 비리의 칼끝을 다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상태가 지금 레임덕 상태라고 봅니다. 이 정권이 국민들이 박수치고 탄탄하게 받쳐져 있으면 이런 짓을 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아, 네. 민주당에서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 임기는 3년 이상이 남았고 네. 대통령은 내년 5월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 9월 달부터 이제 각 당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대통령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보겠습니까? 다음에 누가 선출된 대선 후보를 바라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좀 이 정권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국정 운영을 4년 동안 했는데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민주당이 이번 문정부에서 그 내로남불식 정책을 많이 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권처럼 저는 국민을 속이는 정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거짓과 기만이죠. 이 정권이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권을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사정을 해갖고 전직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졌으면 다 뭐 전직 대통령이 누구든 다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 그만큼 좀 깨끗하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작년에 조국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가장 깨끗하고 고고한 척하는 사람이 그 뒷모습을 보니까 정말 엉망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특권과 반칙으로 해가지고 편법을 쓰고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특권과 반칙과 편법을 쓰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힘없는 다수의 서민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간혹 한두 명 있습니다. 그게 신기할 정도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한 인사기준, 5대 기준, 7대 원칙 뭐 이런 거에 다 걸리고 누가 봐도 저는 그래서 그 어떤 시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정권에서는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지금 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나오고 장관 후보로 나오고 다 하는데 과거의 정권의 예를 하면 저는 다 탈락됐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권이 양심 있으면 임명을 안 했을 사람이고 또 중간에 사퇴하고 이랬을 텐데 그냥 뻔뻔하게 버티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입으로 또 협치를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협치입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이 부동산 잡는다고 난리를 쳐갖고 부동산 폭등시켜가지고 네. 거의 서민들한테는 그냥 절망과 분노를 안겨줬지 않습니까? 집 살 꿈을 내 생애에선 집 살 꿈을 다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남에 아파트 있고 막 그래서 다 몇 억 수십억씩 뛰어 올라가고 완전히 그 로또 벼락을 맞아 벼락 부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은 완전히 벼락 거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벼락 부자 되고 이런 정권이 정말 이렇게 내로남불이 심한 정권이 저는 앞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최고인가요? 저는 아니 어떻게 이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정권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못 나올 겁니다. 제가 할 때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시간상 마지막 질문 들어가 볼게요. 국민들에게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 저는 꼭 돈이나 물건을 훔쳐야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 돈으로 표를 사고 나중에 그 부담은 국민한테 떠넘기고 저는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잘못된 국정 운영을 하는 현 정권을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권도 남은 임기 동안
경각심을 가지고 또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그래야 그 마지막이라도 조금 좀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민주적인 통제라는 부분이요. 그것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게 민주적인 통제가 아니고 하나는 이제 제도 권력을 합법적으로 거기에 맞게 쓰는 게 있고요. 그걸 이제 법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법치를 잘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을 적에는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독재적 발상이 나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그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행정부 권력도 의회 권력도 지방의회 권력도 이거를 한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셔야 된다. 그걸 이번 보궐선거 때부터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우, 역시 의원님 시원시원하게 말 후련하게 해주시네요. 예. 오늘 21세기 이제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오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